패가 입진.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세운다.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멸망한 국가를 부흥하겠다며 나선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요. 궁예, 견훤, 왕건, 그리고 이성계까지 반란자들은 늘 과거 속에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찾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이번 전쟁은 그 어떤 부흥운동보다도 설득력이 있죠. 때는 781년 한 남자가 황위에 오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야마베 친왕 간무천왕이죠. 그러나 그가 앉은 황자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었는데요. 정적의 몰락 속에서 성립한 권위는 아직 단단하지 못했고, 동대사를 필두로 한 거대 사찰 세력은 정치와 재정에 깊숙이 관여하며 황권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죠. 그로 인해 그의 지세 초반은 저주와의 사토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두 번의 천도 끝에 비로소 간무는 흔들리던 정권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질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옛 수도 헤이족회에 뿌리 내린 거대 사찰 세력을 끊어낼 만큼 간무천왕은 새로운 권력의 지형도를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과연 그는 그 텅 빈 부대 속을 무엇으로 채우려 했을까요? 때는 663년 백강 전투. 덴지 천왕은 멸망해가는 백제를 구하기 위해 대규모 함대를 보냈으나 처참히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 패배는 역설적으로 선물을 남겼는데요. 백제의 유인과 기술자, 학자들이 일본으로 대거 망명하며 토목, 불교, 율령체계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한 세대 뒤 간무천왕의 생모 다카노노 니이가사가 황실의 일원으로 공인받기까지 한 거고요. 모계가 백제계라는 건 사실 그리 매력적인 요인은 아니죠. 그러나 간무는 이를 감추는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쿠다라노 후니키시는 짐의 외척이다. 그는 백제의 피를 음지로 밀어내지 않고 황통의 공식 기록 안에 당당히 새겨넣었죠. 이후 해안교는 비대해진 중앙 관료 조직과 상위 귀족층으로 인해 막대한 녹봉을 소비했는데요.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죠. 그건 바로 황실 인구의 급증이었습니다. 이에 간무천왕은 황족 일부에게 성을 내려 신하로 편입시키는 조치를 취했죠. 그 대표가 겐지와 헤이시고요. 그리고 그 흐름은 수백 년 뒤 우리의 주인공 타이라 기요모리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정점에 다다라요. 황통에서 갈라져 나온 피가 마침내 황실을 넘어 정치의 중심에 우뚝 섰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백제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치를 두는 대상만큼의 가치를 지닌다. 전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 져서 명상록 제7권 사망에 등장하는 구절이죠. 이 말은 한 인간이 무엇에 관심을 쏟고 무엇을 열망하는지, 즉 어떤 목적과 열망을 품고 살아가는지가 곧 그 사람의 수준과 품격을 결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기요모리가 꿈꾸는 제국 역시 지금 이 순간에도 유한한 시간과 경쟁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저는 군사력이 대등한 상대와 싸우는 것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아요. 전력 차이가 압도적이지 않다면 전투는 여러 차례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전쟁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길어진 전쟁은 결국 재정과 국력을 갉아먹기 마련이니까요. 그럼에도 지금 고려를 침공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고려가 제국령이라서 그렇습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고려를 상대로는 공장령 정복 이상의 명분으로 전쟁을 선포할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고려라는 나라의 성립 과정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하며 형성된 나라죠. 그래서 그런지 게임상에서도 옛 삼왕국의 왕자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자귀가 없으니 왕국을 통째로 가져오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즉 고려를 완전히 정복하려면 고려에 속한 공장령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정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숫자죠. 고려에는 무려 13개의 공장령이 존재해요. 그리고 크킹에서는 한 번 전쟁을 하고 나면 종전 후 다시 전쟁을 선포하기까지 최소 5년의 휴전 기간이 필요합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65년.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아무리 용을 써도 기요모리를 120살 넘게 장수시킬 수는 없을 테죠. 다시 말해 전쟁을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다 해도 기요모리의 생애 안에 고려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야망은 무한하지만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니까요. 물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유능한 재상을 기용해 외교 임무를 수행하면 이벤트를 통해 휴전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상대 지도자를 암살해 휴전 기간을 아예 없애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운에 좌우되는 변수들이에요. 아무리 시대 배경이 중세라지만 국정을
국왕을 인디언식 기우제에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기우무리가 살아있는 동안 백제라도 부흥시키려면 최대한 많이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고려를 침공해야 해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백제 부흥을 꿈꾼다면서 왜 백제의 옛 땅 호남이 아닌 개성을 먼저 치느냐고요. 이것도 나름 전략이죠. 개성은 고려의 심장부, 왕조의 본거지나 다름없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심장을 흔들면 몸 전체가 흔들립니다. 앞서 암살 같은 꼼수에 기대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 왕조를 무너뜨리는 가장 우아한 방법이 하나 있죠. 그건 바로 쿠데타, 반란입니다. 크킹의 규칙상 주군의 군사력이 약해지면 높은 확률로 반란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려처럼 의례적 군주 차기가 있는 봉역에서 자유신장 파벌 요구가 성공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최상위 자귀의 승계법이 실력주의 섭정승계로 바뀌기 때문이죠. 그 순간부터는 영향력과 공로가 가장 높은 자가 왕좌를 차지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현재 고려의 집정 정중부가 일궈낸 그 구조죠. 즉 현 고려의 국왕 왕후와 그의 집정 정중부 두 사람만 집요하게 괴롭히면 얼마든지 내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누군가 옛 삼국을 부흥시키기라도 한다면 그 국가만 따로 전쟁을 선포해 차지하면 됩니다. 그거야말로 제가 바라던 시나리오죠. 그렇기에 더더욱 개성을 공략해야만 하는 거고요. 본격적인 출전에 앞서 동맹을 참전시킵시다. 현재 병력은 고려보다 약 3천 정도 많지만 이 정도 차이로는 결코 안심할 수 없죠. 제 병력 대부분이 징집병인데다 전장은 고려의 수도니까요. 상대는 주변 봉신들에게서 얼마든지 병력을 끌어올 수 있는 반면 저는 계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전투, 공성, 보급, 게다가 추가 파병 시 발생할 승선 비용까지. 다시 말해 시간은 제 편이 아니죠. 물론 동맹 참전에 위신이 소모되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죠.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속전속결로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한창 전쟁을 준비하던 와중 반가운 보고가 하나 들어옵니다. 다름 아닌 고시라카와 법황에 대한 모략이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이죠. 망설일 이유가 있을까요? 왜들 일하십니까? 진짜 이 정도 각오도 안 했습니까?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런 철창에 갇힌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는군요. 굳이 고문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앞으로 남은 생은 감옥에서 조용히 보낼 수 있게 예우를 갖추도록 합시다. 이제 진짜 전쟁인데요. 전쟁의 기본은 언제나 같죠. 선빵 필승, 공성의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적 병력이 합류하기 전에 압도적인 격차로 각계격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투 승리 자체도 전쟁 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동맹군이 도착하는 타이밍에 맞춰 전선에 합류시킬게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하나의 보고가 들어옵니다. 미나모토 요리토모, 제 유일한 적수이자 훗날 가마쿠라 막부를 열게 될 그 인물이 제멋대로 굴다 못해 저에게 주먹까지 지켜들었다는군요. 실력이 있어 살려두었더니 감히 키오르를 하다니 군법이 왜 존재하는지 직접 가르쳐주도록 하죠. 그렇게 개성을 점령해 가던 중 북쪽에서 적 병력들이 하나둘 모이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양측 규모는 17,000대 13,000, 머릿수만 놓고 보면 여전히 제가 우위기는 해요. 하지만 전쟁에서 근소한 우위는 얼마든지 뒤집힐 가능성이 높죠. 그때 보고가 들어옵니다. 무려 정중부를 포로로 사로잡았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이번 전쟁의 목적을 상기해보죠. 이번 전쟁의 목표는 고려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심장을 흔들어 내전을 유도하는 것,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옛 삼국의 부흥을 노리는 것이었죠. 무신 정권의 핵심 인물이 포로가 된 지금 고려 내부는 이미 충분히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빠지는 게 맞겠죠. 5년, 고려와 앞으로의 휴전 기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놀고만 있을 수는 없죠. 마침 다카쿠라 천황, 노리히토에 대한 비방 공작이 준비를 마쳤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사실 저는 게임을 시작할 때부터 그를 겨냥해 왔는데요. 물론 중간에 끌어내릴 기회도 있었지만 그때는 움직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번에 베어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가라앉게 만드는 것, 그리고 지금 그때가 찾아온 거예요. 정치란 게 그렇죠. 무릇 정치인은 자신의 부고 외에는 어떻게든 신문에 나는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 정치인은 평판 빼면 시체라는 소리입니다. 특히 와 문화를 강조하고 공동체 질서를 중시하는 일본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죠. 무엇보다 노리히토는 천황이에요.
흔히 이 시대의 천황을 신성한 존재로 떠올리기 쉽지만 그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천황은 여타 다른 이들과 다를 바 없는 한낱 인간일 뿐이죠. 그리고 머지않아 등장할 막부 체제 속에서 천황은 상징적 존재, 다시 말해 정치적 꼭두각시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가장 높은 곳에 앉아 끊임없이 만인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자, 그런 인간에게 평판의 오점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노리토는 스스로 고립될 거예요. 저는 그저 적당한 시기에 그를 갈아치우면 그만이죠. 지금부터 제게는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건 바로 북벌. 위신과 정통성은 전쟁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듯 막부를 공표하려면 더 많은 위신과 정통성이 필요하죠. 다시 북벌입니다. 북쪽을 하나둘 점령해 나가던 중 역사의 메아리 이벤트가 또 한 번 발생하는데요. 이번에 등장한 인물은 진울이죠. 그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로 의천의 천태종과 함께 고려 불교의 양대 산맥을 형성했는데요. 의천의 개혁이 끝내 실패로 돌아간 반면 진울이 정립한 법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실제로 한국 불교의 주류인 대한불교 조계종은 그를 중천조, 종단의 종지를 밝힌 스님으로 받들며 그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죠. 비록 저는 불자가 아니지만 군복무 시절 맛있는 거 준다기에 가르침을 들은 적이 있긴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마셨던 콜라의 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죠. 아무튼 그런 그가 저를 찾아왔다는 건 아마 제가 개성을 점령했기 때문인 것 같네요. 전선을 다시 북으로 밀어붙입니다. 시메나시를 점령하면서 동시에 쿠릴 열도를 확보했죠. 이어서 사할린 남부까지 정복하려 하는데요. 사실 일본에게 있어 쿠릴 열도와 사할린 이 두 곳은 단순한 지역이 아닙니다. 일본과 러시아가 수백 년에 걸쳐 경쟁하던 전략 요충지죠. 물론 러시아가 이 극동 지역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인 것은 1581년 예르마크 티모페예비치의 시베리아 원정부터이기에 지금 당장 러시아를 경계할 필요는 없긴 해요. 하지만 몽골이라면 얘기가 다르죠. 머지않아 유라시아 전체를 집어삼킬 폭풍이 북쪽에서 몰려올 겁니다. 실제로 몽골은 금나라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곳까지 발을 들인 전적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북쪽 방어선을 스타노보이 산맥 이남까지 밀어올려 방파제를 만들어두려 합니다. 자연재해는 사전 예방과 철저한 대비만이 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인생관 초점을 바꿀 시기가 찾아옵니다. 기요무리의 장수를 기원하며 이번에는 의학 인생관으로 전환해 건강을 챙겨주도록 하죠. 전쟁을 계속하다 보니 위신도 꽤 쌓였는데요. 이제 슬슬 표창을 만들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사실 표창 속성에는 정답이 없죠. 그때 보유한 무사와 문화에 따라 상황이 다르니까요. 저는 막부 공표 이후 해금되는 무사도를 기준으로 공성무기와 사무라이 조합을 가져가려 합니다. 그래서 표창 속성은 다음과 같이 정했죠. 공성병과 전략가, 선봉대와 약탈자, 스승, 그리고 충직한. 여러분은 어떤 조합을 선호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최애 조합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학습 인생관은 계속해서 온전한 신체를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또 역사의 메아리 이벤트가 등장했죠. 정말 잊을만하면 찾아오네요. 이번 인물은 A사이입니다. A사이는 송나라로 유학을 떠났다가 차시앗에 들여와 일본의 차 문화를 전파한 승려죠. 일본 선종 불교와 차 문화를 하나로 연결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어느 날 일본의 주류로 자리 잡은 말차 문화가 이 사람의 손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 14F 채널에서 말차 영상을 봤었는데 거기서는 승려들이 들여왔다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땐 별 생각 없이 보고 넘어갔는데 이제 보니 바로 그 승려가 A사이였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무엇인가 어디서 본 이야기와 많이 닮아있지 않나요? 고려에서 원나라로 유학을 떠났다가 모카씨를 품에 숨겨 돌아온 사람, 바로 문익점이죠. 한 사람이 가져온 씨앗 하나가 나라의 옷차림을 바꿨듯 A사이가 가져온 차 씨앗 하나가 일본의 문화를 바꾼 거예요. 이런 재미있는 사실을 게임 이벤트를 통해 알게 되다니 꽤 흥미롭네요. 역시 패러독스 게임은 일종의 역사 교육 콘텐츠가 맞습니다. 북벌을 계속하는 사이 자금도 꽤 쌓였습니다. 이제 무장병을 증원해주도록 하죠. 무장병은 최대한 공성무기 위주로 증원하려 하는데요. 어차피 막부 공표 이후에는 기마 사무라이 대신 일반 사무라이를 중심으로 군대를 꾸릴 예정이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 공성전이 훨씬 편해지겠군요. 그리고 때마침 고려와의 휴전기간도 끝났습니다. 비포 애프터를 비교하기 딱 좋은 먹잇감의 등장이죠. 다시 한번 정복전쟁을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지도를 보니 재밌는 점이 하나 보여요.
되면서요 고려가 수도를 북쪽으로 옮긴 겁니다. 지금 수도는 영원, 현재 평안남도 지역이죠. 원래라면 또다시 수도에 전쟁 명분을 꽂았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영원은 맛이 없어요. 기왕 정복하는 거 꿀땅이면 모를까 알아서 안 좋은 땅을 골랐는데 굳이 뺏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계획대로 백제 권역을 공략합시다. 목표는 충주.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전쟁에서는 동맹을 부르지 않을게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이전 전쟁 때와 달리 지금은 수훈 기사도 생겼고 무엇보다 무장병도 증원했기 때문입니다. 기본 군사력만 놓고 봐도 이미 고려를 앞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우측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는 이미 방어전쟁 하나를 치르는 중입니다. 북벌 도중 발생한 반란인데 저는 이미 그 전쟁의 동맹을 잠전시켜둔 상태죠. 여기서 크킹의 재미있는 규칙 하나. 공격 전쟁에서 동맹을 부르면 위신이 소모되지만 방어 전쟁에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동맹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전한 동맹군은 기본적으로 제 병력을 따라다니게 되어 있고요. 즉 지금 이 상태에서 공격 전쟁을 시작하면 동맹군을 이 전쟁에 강제로 참전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이것이 꼼수인 만큼 변수도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은 승전 점수가 100%에 도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종전이 체결되거든요. 그 순간 동맹군도 각자 영지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니 이번 전쟁 역시 속전속결로 끝내야만 합니다. 제4화 고려 일본 탈옥쇠.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하입은 영상을 제작할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유튜브 멤버십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